안녕하세요. 할투할의 이소정입니다. 저희가 개편을 맞이해서 이제 할투할 여러분들에게 1시간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워진 할투할 오늘의 게스트는요. 정말 모시기 힘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 판사 부부이십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요.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김영란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982년 3월 검사와 판사의 결혼식으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두 주인공. 1976년 제18회 사법고시 수석 합격, 30년 가까이 검사의 길을 걸어온 강지원 변호사와 2004년 헌정사상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 소수자를 위한 법치주의 확대라는 신념을 실천하며 대법원 임기 6년을 마무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인생 제2막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두운 곳을 꿈과 희망으로 밝히는 강지원, 김영란 부부.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김영란 위원장을 지금 만나보자. 오늘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제가 무슨 판결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말 잘못해서 혹시 그 법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좀 됐었고요. 먼저 어떤 일 때문에 요즘 가장 바쁘신지 좀 궁금한데 어떤 일로 가장 바쁘신지요? 저는 이제 사회 봉사 활동들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특별히 지금은 이 선거 때문에 바쁩니다. 네. 제가 출마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예. 이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6년, 7년 전부터 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이라는 걸 해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투표할 때 보면은 잘생겼다고 찍어주고요. 같은 동네 태어났다 막 찍어주고 네.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그 양반이 내놓은 정책 공약을 보고 투표하자. 네.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을 이제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또 12월 대선 때까지는 더 아주 열심히 해서 우리 선거 풍토를 좀 싹 좀 바꿔볼까. 그리고 이제 뛰어다니고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로 요즘 바쁘신지요? 예,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3개의 기관을 통합해서 국민의 권익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그 보호와 네.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기관이었어요. 네. 그 통합된 3개의 기관의 업무를 이제 관장하고 운영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30년 판사 생활을 마감을 하셨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저는 그 답이 다가왔는데요. 늘 무겁기만 했던 그 칼을 반납하고 세상으로 나가며 30년 가까운 법관의 경험을 살려 세상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세계를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직업이 천직이던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선 선택을 하게 됐건 30년 이상 걸어온 것을 그만둘 때는 아무래도 시원섭섭함이 동시에 존재할 것 같은데 무거운 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처음에 딱 자리에서 벗어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홀가분했죠. 네.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퇴임식장에서 너무 이 밝은 표정으로 웃었더니 네. 그렇게 심하게 웃어도 되냐고 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놀릴 정도로 예. 이렇게 굉장히 홀가분했습니다. 네. 너무 무거운 칼이어서요. 이게 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판단 하나하나마다 이게 그 판단을 받을 사람을 네.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참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왜 남을 판단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서 그거를 이제 면하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자료에 판결 수가 모두 1만 6천 건 정도 되시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보면 한 1,000건 정도면은 좀
근데 1만 건이 넘어간 판결수는 굉장히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어깨가 좀 가볍게 느끼셨을 네. 만도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퇴임식 때 갔는데요. 예. 그런 퇴임식 때는 이제 정말 정든 법원을 떠난다 그래가지고 네. 그 눈물을 흘리시고 말이죠. 예. 그런 분이 많았어요. 예.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무슨 새철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강지원 변호사님께도 또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아예 정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이제 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거든요. 네. 예. 근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자꾸 주로 받는 존재 있잖아요. 예. 부모님에게서도 받고, 네. 교육도 받고 네. 그런 존재 있는데 죽기 전에 예. 봉사를 하고 죽어야지. 예? 그렇게 받아만 먹고만 죽으면 됩니까? 예, 받은 것도 있으면 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돈벌이를 위한 그런 활동을 잘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차도 팔아버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급하면 택시 타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오케스트라 활동도 근데 그런 하신다고. 것들이 다들 네. 다 무보수입니다. 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대표지, 뭐 푸르메 재단의 대표지, 네. 뭐 타고난 적성 찾기 국민 실천본부의 대표지, 온갖 대표가 많아요. 네. 근데 다 돈 들어가는 집. 네.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가 됐죠. 예. 여기서 잠깐 저희가 그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근황을 좀 담아봤는데 보면서 말씀 좀 나눠볼까요? 예. 네. 여기는 저기 어디인가요? 예, 권익위원회. 여기가 국민권익위원회 건물입니다. 네. 이곳으로 매일 출근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기가 저희 회의실인데요. 오늘 저희 위원 전원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위원들이 다 모여서 토론하고 그래서 국민권익을 해하는 제도나 네. 국민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은 이제 이동 신문고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방으로 나가서 직접 이 이동 신문고를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어려운 어떤 민원을 얘기를 하면 바로 접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도 많이 해드리고 또 국민들의 그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이 뭐가 있는지 만나서 직접 들어보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조사를 다 해가지고 교과부하고 저희가 또 협의를 해보고 또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문제다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냐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방송하는 방송국 같은데. 네. 예. 우리 담당 PD하고 이제 기술 감독님. 네. 아침 몇 시 방송이죠?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 중이니까요. 그 방송하는 장면이 무슨 좀 공부하는 장면 같이 보여요. 이거는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합창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요새 이제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자. 예. 그리고 이제 그 반마다 이 태권도 도장에서 그 수련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나서서 그 친구를 지켜주는 활동도 하자. 네. 이런 이제 그 국민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행사장이었거든요. 친구 지킴이 국민운동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이제 태권도를 배워서 자기 친구들도 지켜주고 자기 자신도 튼튼해지고 네. 뭐 이런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단체에서 협약식을 해서요 사인을 하고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네. 그 인터뷰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영원한 청소년 지킴이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청소년에 관한 얘기는 제가 이제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기로 하고 두 분의 이제 첫 만남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두 분의 프로필을 보면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스펙을 가지셨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서 이게 사실 가능할까? 아니면 이분들이 학창 시절에는 이런 학생이지 않았을까? 그냥
보면 다 외워지는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고시를 2개나 합격을 하셨고 행시, 사시, 수석 합격하셨고요. 또 이제 김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 4년째 첫 번째 치른 사시에 덜컥 합격을 하시고 헌정사상 여성 최초로 대법관이 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학창 시절이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은 근데 보니까 굉장한 문학 소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신문반 활동을 쭉 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 그리고 뭐 글 쓰는 걸 좋아하고요. 네. 문학 서적 읽는 걸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전혀 일탈을 꿈꾸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몰래 나가서 연극도 보고 오고 영화도 보고 연극을 좋아했어요. 네. 당시에는 이 추송웅 씨도 계시고 뭐 네. 카페 데아트르에서 이제 뭐 그 추송웅 씨 연극 공연도 있었고 뭐 굉장히 연극이 아주 수준 높은 연극들이 그때 막 한참 요즘 같이 이제 영화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라 그럴 때라 그 연극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연극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두 분은 그럼 법에 관련된 길을 가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국문과나 이런 문과 쪽을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꼭 법과대학을 보내야 된다 이러시니까 부모님들께서 어쨌든 법과대학을 일단 가봐라.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사법시험도 그냥 봐서 그냥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떨지 몰라도 그냥 한번 시험을 끝까지 시험을 보자 하여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험장에 가서 끝까지 시험 답안지를 나흘 동안 보거든요. 나흘 동안 8과목을 보는데 다 채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30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법조인이 되시리라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뭐 주위에 어떤 분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그게요. 지금 김 위원장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대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법과대학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아이들의 적성이나 소질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언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르라고 한다면 법과대학 안 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고시 공부 절대 안 했어요, 저요. 왜냐면 저도 역시 문학소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도 무슨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뭐 100일장에 장원도 하고 그랬다는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100일장에 장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일 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고 한다면 저는 고시 공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연찮게 이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잡으러 온대요. 도망갔죠. 도망가서 어디 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때 옆에 다들 고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뭐 남자가 뭐 사자 붙여야 뭐 출세한다고 한다고 말이죠. 뭐 자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다시 세상을 살아고 그러면 정말로 저는 고시 공부 안 쓸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청소년 운동을 해봤거든요. 정말 우리 좀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 사회적인 고정관념, 뭐 하면 안정된 직장이 있다, 뭐 하면 출세한다더라, 장래 전망이 좋다더라, 절대로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마라. 오로지 믿을 건 뭐냐? 나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이다. 그거 딱 믿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성공해요. 그렇죠? 나 음악 좋아한다. 나 뮤지컬 배우고
되고 싶다. 그 이소정 씨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질문이 좀 다른 것도 있는 게요. 제가 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두 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내린 결정이 혹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역사적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그 아주 어떻게... 그냥 날카로운 질문하신 건데. 네.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하나는 흥미고 하나는 적성이거든요. 네. 이게 다 일치할 때 좋습니다. 네. 사람이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멋있더라. 네. 아니면 또 허영이 들떠서 네. 뭐 동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 네.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신의 탤런트가 따라줘야 됩니다. 네.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이 소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김영남 위원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삶이 아니었으면 어떤 걸 선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그 새로운 세상이나 새로운 진리나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굉장히 이제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즐겁고. 그러니까 아마 네. 뭔가 책과 연관된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뭐 비평가가 됐다든지 작가가 됐다든지 네. 책 만드는 사람이 됐다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강정원 변호사님 책을 쓰셨어요, 그죠? 예, 뭐 이제 예. 그런 거 다 잔문들이고요. 예. 뭐 나이 들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주문들이 있어서 책도 네. 쓰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감동받은 그 페이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네. 페이지 넘버까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 273페이지였어요. 네. 그래요? 네. 본인이 작업남이셨다고 그래서 연애 시절에 우리 김영남 위원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일화가 273페이지였었는데 제가 지금 제 인생에 작업남이 없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얘기 좀 들어가 보죠. 어떻게 두 분이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서울지방검찰청에 검사로 있었어요. 네. 근데 한 2년 후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이라는 데를 2년 동안 다니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법원, 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수습을 다니는데 네. 검찰청에 수습을 왔어요. 예. 그런데 저희 검찰청이 있는 대로 수습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일점 어떤 여자 시보라고 그러는데 수습생이 검찰청에 왔으니까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수에 가서 봤죠. 싹 문을 열어보고 봤어요. 네.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요새말이죠. 요새말. 그때 네.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작업 당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 동기 5명이 이제 시보를 갔는데 예. 그 중에 여자가 저 한 명이니까 그 5명을 불러서 예. 뭐 밥도 사고 이러니까 그냥 저는 그 중에 한 명인지 알았던 거죠. 근데 그래도 어느 때쯤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온 거였구나, 나한테 밥을 산 거였구나라고 눈치챘을 그게 때쯤이 이제 언제예요? 그 시보를 검찰청에서 시보를 마치는 마지막 날 네. 저녁을 다 같이 이제 같이 먹으러 다들 갔는데 네. 제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쫓아나와서 뭐 차를 수배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다음 날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수습을 나갔는데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을 했어요. 그 다음 날. 예. 그래서 제가 알게 확실하게 됐죠. 예, 아셨어요. 예. 근데 아시고 나서 은근히 기분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러셨나요? 그때는 결혼할 생각이 아직 없던 시절이라. 네. 근데 이쪽은 노총각이고 저는 아직 아직 괜찮은 때였기 때문에 없었죠. 없어서 조금 실갱이가 좀 있었죠. 이따가. 제가 하트와르에 이제 부부 게스트가 나올 때는 꼭 이 질문을 네. 하고 넘어가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다라는 걸 첫눈에 아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알아주셨어요? 처음에 싹 훔쳐봤을 때 네. 그때 첫 인상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네. 이렇게 제가 보니까 결혼이 성사되려면 남자가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뭔가 성사가 되는 좀 것 무식해야 같더라고요. 성공해요. 그러면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어요? 글쎄요, 뭐 특별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예. 제가 사실 미리 예전에 그 두 분 연애하실 때 사진을 좀 엿봤었는데 굉장히 낭만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진들을 좀 모아봤는데 보면서 그 연애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또 굉장히 옛날. 이건 제 사진인데요. 예. 제가 태어난 지 한 5개월쯤 됐을 때 같아요. 저 깐난 아이가 적은데요. 제 부모님하고 사진. 이건 뭐 초등학교 때 졸업장인지 뭔지 뭐 그런 거 받을 때 사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건 고등학교 때 무슨 독서 발표회에서 일장 연설을 하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건 대학 입학할 때 사진이고요. 네. 지금보다는 머리도 많아요. 초임 검사 시절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는데요. 그때는 아주 무서웠죠. 이건 이제 그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양심냉장고 들고 청소년들 술 담배 팔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던 때고요. 이건 제가 조직폭력배로 변신한 겁니다. 부패를 척결하자는 마당극에서 저에게 이 조직폭력배의 역할을 맡으라고 그래요. 위원장님이 꿈꾸신 걸 다 지금 강 변호사님이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연기도 하시고. 저는 연기는 꿈꾸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백일장대회 장원을 하고 상 받는 장면. 이거는 고등학교 때 신문반 활동 중인 장면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이것은 제 대학교 졸업식 때 사진입니다. 부모님하고 언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사 시절에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사진이고요. 이것은 대법원을 떠날 때 재판 장면을 마지막에 담았던 겁니다. 이것은 퇴임식 광경이고요.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아마 어디 멀리 여행 가신 것 같은데요? 영종도 쪽에.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인데 수료할 때 제가 작업하느라고 간 거죠. 이것은 결혼식 사진이고요. 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사진까지. 제주도로. 위원장님 미소에서 다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때 저희들이 결혼해가지고요.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딱 듣는데 저 TV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복 입고 아이들하고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이것은 어느 시민단체에서 하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어린이날 배식하는 거고. 이건 제가 퇴임할 때요. 그 기념으로 법복을 입고 하나 찍어 놓자고 해서 둘 다 이제 법복을 입은 장면입니다. 두 분의 사진을 이렇게 처음부터 보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결혼하시기 전에 김 위원장님한테 약속을 하신 것 또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얘기였어요. 평생 웃겨주겠다. 그게 다 뻥이죠, 뻥.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웃겨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하려면 하루에 한 번 웃겨준다든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뭘 한다든가 이런 게 좋은 약속이죠. 근데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웃겨주기도 사실 편법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뭐 발가락을 간지른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나도 웃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 웃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생활이란 게. 근데 두 분이 어떤 부부이실지가 가장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서로 말이 없어도 통하는 부부신지, 아니면 늘 대화가 오가는 부부신지, 아니면 칭찬으로 격려하는 부부인지, 아니면 긴장감을 조성하는 부부인지. 그 모든 것 다 아닌가요? 어떠세요? 어떤 ABCD에서 어떤 부부신가요? 그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A, B. 말이 없으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이 없어도 이해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또 오래 살면 살수록 말이 없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요. 그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말이 없다가도 보통 부부 사이들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뱉어낼 수 있는 말인데 두 분 부부에서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날 말이 이거 같아요. 그런 법이 어딨냐. 이런 얘기가 두 분 사이에 오가다가는 큰 디스커션이 될 것 같아요. 법전에 없는 거 다 알거든요. 굉장히 알콩달콩 사시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니 저희가 집에 따라가 봤는데 그 부분 역시 저희가 또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기가 유명한 그 1박 2일에 나왔던 북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늘 많이 찾아오고 계셔요. 세계 각국에서 오시더라고요. 뭐 저희 집이 이 근처인데 집에 있으면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다 들려요. 사실 저희는 다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살았어요. 저는 조금만 내려가면 제가 살던 집이 있고 남편이 살던 집도 저 조금만 더 너머로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관광객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걸 좋아하시는. 주위에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나 봐요. 예. 여기 지나가면 알아보시고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 아 여기 웬일이세요? 뭐 구경 오셨어요? 뭐 아니요 여기 살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사나 안 사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좀 이렇게 배를 눌러보기도 하고. 네, 저희 새 집이 바로 여기예요.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들어오세요. 월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집주인분이 젊은 부부셔가지고 집을 참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은 이게 전부인데요. 이 밖에서 봐도 그렇고 안에서 봐도 그렇고 조그만 공예품 같아요. 집 같지가 않고. 또 여기 마루에 앉아 있으면 영화 세트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그동안 계속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기왕에 새를 얻어서 살 바에야 좀 한옥 체험을 해보자 이러면서 마침 여기가 비어 있길래 여기 와서 살게 됐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한옥이 참 예쁘고요. 참 수공예품인데요. 근데 사실 좀 좁고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화면은 굉장히 크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앉을 수가 없고 한 줄로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지나가다 부딪히는 거죠? 있어요. 그래서 이 TV를 볼 때도 한 줄로 앉아서 보고 너무 좀 TV와의 거리도 가깝고 그런데 참 예쁘게 집을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저희 이 집주인이 두고 간 가구랑 저희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한옥은 참 아름다운 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품 같죠, 작품. 이런 뭐 이 창호 이렇게 뭐 빗살 무늬, 격자 무늬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주 작품 같아요. 예, 그럼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것이 거실 겸 침실 겸 옷방 겸 서재 겸 그렇습니다. 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 옷은요 옷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쫓겨났어요.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옷장에는 제 옷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책상 겸 뭐 책 꽂을 데도 없어서 쌓아놓고 다 본 책은 또 딴 데다 갖다 쌓아놓고 둘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누우면은 그 옆에 사람이 피해 다녀야 돼요. 예, 이 밟을까봐. 가끔 밟고 다녀요. 밟은 적은 없어요. 책 놓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쌓아놓은 거죠. 그때 읽는 거. 그런데 저보다도 책을 여기 이쪽에서는 너무 많이 읽어요. 예. 그래서 난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한 게 말이죠. 책을 뭐 거실에도 하나 있고 침대에도 하나 있고 무슨 뭐 식탁에도 하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이쪽에서 이 책 좀 보다 말고 또 이쪽에서 이 책 보다 말고 아마 그런가 봐. 그 어떻게 머릿속이 연결되는지요. 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을 뭐 한 권 소개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아리랑 TV고 또 한옥이고 해서 제가 이해수녀님 책을 하나 이렇게 골라봤어요. 이해수녀님이 북 콘서트 하실 때 가서 뵙고 직접 사인까지 해서 주신 책인데요. 사인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요. 이게 인쇄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항상 스틱하며
색연필이면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셔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인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뭐 얼마나 서 있는데도 하나도 찌푸리시지 않고 웃으시면서 이걸 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책 제목이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인데요. 이제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잎사귀가 보인다. 이렇게 당신의 시를 소개를 하시면서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더 잘 보이듯이 누군가가 곁을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온다. 이렇게 당신 시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 시를 저희 직원들한테 연말에 편지로 보내주면서 우리 내년에는 이 시에 나온 것처럼 어긋나기 돌려나기 잎도 있지만 마주나기 잎이 되어보자 이렇게 해설을 써서 보내줬더니 직원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소개할 책은요, 이 책인데요, 이겁니다. 네. 이 책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네. 참 재미있는 걸 했어요. 1930년대부터 이제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요. 네. 쭉 평생 동안을 쭉 이 팔로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쭉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 뭐 하버드 대학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저 소년원 출신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그룹이 여성들 있고, 세 가지 그룹을 평생 동안 쭉 조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네. 근데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무엇이 그 조건인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가장 좀 시사적인 말은 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 네. 고통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방어 기제를 갖느냐라고. 네. 쉬운 말로 하면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이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가 네. 갈라지더라. 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주 연구소로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사실 거기다 이제 두 분의 사인을 저희가 예. 받아서 네. 저희 그 트위터에다가 올려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텐데요.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네. 이따가 사인을 제가 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인터뷰 저희가 영상 토크에서 잠깐 보여진 것처럼 영원한 청소년 지킴이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남고 싶다라는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검사 시절에 어떤 사건을 담당해서라든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면? 저는 이제 처음에 사법고시 합격한 후에 검사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담당한 업무가 네. 비행 청소년. 네. 청소년들 중에 이제 말썽핀 녀석들 붙잡혀 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루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네. 한 아이가 말이죠. 예, 붙잡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거저거 물어봤거든요. 예. 야, 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거 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있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눈물을 이제 뚝뚝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그랬죠. 너 야단 친 거 아니다. 예. 나 저 진짜 야단 안 쳤거든요. 네. 이것저것 좀 물어봐 줄 거거든요. 네. 근데 얘가 그냥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물어봤죠. 좀 가라앉은 다음에, 야, 넌 야단 안 쳤는데 너 왜 우냐?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랬죠. 네. 이 친구 말이 그냥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친구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인데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자기의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끝까지 정성껏 들어주신 분이 난생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너 왜 그거 하느냐고 그러고요. 뭐 좀 대꾸 좀 하려고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고 사사건건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잘 관찰해 보니까 저는 아주 좀 별난 애인 줄 알거든요. 네. 말썽 피웠으니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 똑같은 아이였고요. 네. 또 저의 어린 시절하고 똑같은 아이였어요. 네. 다만 뭐냐? 실수한 것뿐이에요. 실수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1시간으로 이제 저희 할투할이 늘어나면서 코너를 좀 마련해 봤는데 한국말로는 내 인생의 노하우라 그래가지고 강의를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청소년 문제니까 네. 청소년 얘기를 간단히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옮겨보도록 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셨나요? 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분 자녀들은 공부 잘하시나요? 네. 잘해요? 오, 큰 소리가 잘한다고 하시는데.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잘하면 네? 왜 이렇게 대답이 신통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께서 말이죠.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나라 어른들은 공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설날 때 그 세뱃돈 주셨죠? 그때 뭐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공부 잘해라. 우리가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 아이들도 만나고 또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몇 학년이냐? 뭐 어느 학교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꼭 한마디 더 물어보죠. 뭐 무슨 말이에요? 공부 잘하냐?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몇 등 하냐라고도 묻는 분도 있어. 몇 등 하는지 자기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정말 노이로제에 걸리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던가요?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죠? 공부 잘 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머리 좋은 학생들이 공부 잘한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게으름 피우면 공부 못하죠. 또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가 다 잘 됩니까?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재주를 타고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맞죠? 공부 잘하는 재주를 타고난 학생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아이가 나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다들 웃으시는데.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났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나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왜 못했느냐고? 아니,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나서 못했는데 왜 못하냐고 물어? 여러분 맨날 그러셨죠? 거 봐라 너 공부 안 하고 밤새 텔레비 보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밤늦게 싸돌아다니고 그래서 성적 나빴다고 이렇게 야단치셨죠? 이 야단치는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얘가 공부 못한 것은요. 공부 못한 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공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공부 못한 재주는 누구에게서 받은 겁니까? 그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합쳐져서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야단쳐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공부 못한다고 구혹받은 어린이들 많습니다. 청소년들 많습니다. 다 부모 잘못인데 거기다 대고 주워박냐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나쁜 성적표를 받아온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야, 공부 못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야, 공부 못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대단한 거야, 그거?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예. 여러분들, 저는 이 전국의 이 공부 못하는 그 수많은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학생들은 반드시 다른 재주를 하나씩, 둘씩, 셋씩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박지성 선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축구를 잘했겠습니까?
축구에 재능이 있는 친구죠. 네. 김연아 선수 뭐에 재주가 있을까요? 네. 이소정 배우는 무엇에 재주가 있었을까요? 저 공부 잘했습니다. 네,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공부를 잘하는 재주를 타고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축구나 뭐 글쓰기나 뭐 노래하기나 다른 것들을 잘하는 재주를 타고난 학생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국의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100명 있다고 한다면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한 10명 정도 얘기를 듣겠죠. 나머지 90명은 다 공부 못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전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아요? 못하는 학생이 많아요? 못하는 학생이 많죠. 그 많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저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냐? 야, 너는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넌 아주 정상적인 애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재주가 하나씩, 둘씩, 셋씩 있다. 바로 그것을 찾아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 그들에게 모두 박수를 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수 치신 분들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죠. 아마도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쳐본 적이 난생 처음이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 공부 못하는 우리 천국의 청소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정말 자신의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찾아서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뚫린 재주가 다릅니다. 타고난 적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뭐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다 골라오는 음식의 가성비가 다릅니까? 다르죠. 어떤 친구는 양식, 어떤 친구는 중국식, 한식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이 다양성의 시대에 다양한 적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자기 적성을 발휘해서 활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무슨 대학교 가는 것, 무슨 명문 대학교 가는 것 이런 데서 꿈을 두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이런 것에서 꿈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타고난 적성 안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타고난 적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물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때 이 사람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 다 다른 타고난 적성이 있습니다. 그 적성을 찾아서 마음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요. 신바람이 납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니까. 신바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아요.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니까 성과가 좋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꾸 질문하십시오. 자꾸 질문하십시오. 또 공부 잘하냐? 몇 등 했냐?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What's your favorite? 너 좋아하는 게 뭐냐? 너 잘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수시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른들을 만나면 자꾸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 골치 아파. 나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아, 맞아. 뭐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요리를 잘하나? 시계 고치는 걸 잘하나? 아니면 무슨 뭐 기계 만지는 걸 잘하나?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수많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책으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땅속에도 들어가 보고 하늘에도 날아가 보고 신발 공장에도 가보고 방송국에도 와봅니다. 가서 자원봉사에 가면서 체험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왠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왠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심리학자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 겁니다. 자기 겁니다. 그렇게 자기 것을 찾으면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 중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동안에 이 지구상에 왔다 갔다 수많은 인류들이 왔다 갔지만 그 사람들과 똑같지 않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웨이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트 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가지 않은 길이라는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자신이 찾아서 자신이 개척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 안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꿈이 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의 꿈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스로도 실천하기 힘든 일 같기도 하고요. 근데 자녀분들에게도 그런 것을 실천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대안학교를 보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의 내면에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게 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하시기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녀에게 스스로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컸고요. 네. 또 이제 너무 보통 학교들이 입시 준비 위주로 이렇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아이가 학교 생활 자체도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유보해놓고 살게 되잖아요. 네.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대학 들어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고 대학 4년을 다 스펙 쌓고 유보해놓고 진정한 자기 길을 찾지 않고 다 미루거든요. 네. 또 직장을 가도 그렇고 그러면 인생을 계속 미루면서 언젠가는 찾아지겠지. 그 언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지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 자체도 정말 중요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시기다. 그러므로 그 삶도 정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미래를 위해서 유보해 놓아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 방송 같은 데서 자기 얘기하는 거 무지 싫어해요. 네. 근데 이제 이미 공개된 거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첫째 아이가 수능 시험을 안 보겠다고 갑자기 선언한 거예요. 고3 때. 네. 그럼 망설였죠.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죠, 뭐.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자녀분께서 선수 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좀 생각이 열려 있으시다는 걸 알고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 수능을 이제 안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안 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저 해가지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더니 이제 혼자서 미국을 갔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특히 이 공부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스펙 쌓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올해로 결혼하신 지 30주년 됐다고 들었는데요.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약속을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앞으로 30년을 더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약속해 주실 게 있다면요? 리스트를 뽑아봐야죠. 하나만? 하루에 한 번씩 웃겨준다든가. 뭐 네. 아직 올해에 꼭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여쭤보면서 제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거창한 목표 같은 거 세워서 일하는 습관이 아니고요. 네. 그날 그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복잡한 먼 훗날의 행복이 아니라 here and now. 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행복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이나 이런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큰 목표라면 그겁니다. 네. 이 순간 지금부터 여기에서 행복하는 것. 네. 그래서 오늘 행복하면 그 다음 날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살죠. 네. 네. 위원장님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지금 아주 중요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올해 정말 공직이니까 공직을 잘 수행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우리 직원들도 참 우리 위원장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제대로 국가 일을 잘 해내는
또 자기들 직원 개개인도 아주 행복한 그런 위원회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멋진 말씀도 감사했지만 저는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도 두 분의 미소를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했던 강주원 변호사님 그리고 김영란 위원장님과의 인터뷰는 저희 아리랑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